이진동의 속터뷰 시작합니다. 돈봉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의원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위법적 증거로 조작 기소가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씌운 돈봉투라는 낙인을 벗겨내기 위해 그 2년 악종고투하며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렇죠. 근 3년입니다, 이제. 근 3년이 돼갑니까? 예. 네. 지난 7월에 다 저희들이 한번 모셨고, 예. 그래서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고난의 행군하시는 좀 응원, 보태는 마음을 한번 더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 그 무죄 선고받은 의원들 가운데 한 분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대표님 보석 조건에 접촉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따로 홀로 모셨는데, 그 수사받으면서 그 지긋지긋한 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검찰 불법 수사 고발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응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년 초 저희 뉴스베이스에서 다뤘던 그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이제 디넷 문제였는데, 이게 디넷과 돈봉투 사건의 연관성이 제가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의 그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무죄 받았던 논리도 위법 수집 증거 이제 그 근거가 그거였는데 그것과 불법 압수수색 간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려 합니다. 대표님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했던 것보다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남은 현안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성만 전 의원이 이제 무죄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허종식 의원, 임종성, 윤관석 전 의원 이렇게 이제 무죄 소식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왔는데 뭐 굉장히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들은 반가웠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보석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락은 못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사건이 풀리는구나 이런 좀 반가운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책임이 어찌됐건 도의적 책임이 있죠. 지휘 감독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1심 판결에서 돈봉투 사건의 무죄를 받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같은 사건인데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허종식 전부 1심에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왜 같은 사건에 여기는 유죄고 송영길은 무죄냐 이런 이야기 나왔고 제가 제일 1심 판결을 늦게 받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유죄 판결을 저의 유죄를 얻어내기 위한 증거 자료로 참고 자료로 계속 재판부에 제출한 거죠. 1심에 유죄 나온 걸 계속 냈겠죠. 그렇죠. 같은 사안입니다. 유죄 내려주세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1심 재판부가 그 허경무 부장 판사인데 그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판사가 서울법대 TK 출신의 소년급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뭘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출세하니까. 그렇죠. 거기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TK 출신이다 보면 또 너무 편견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다행히 이 허경무 판사님은 충청도 출신의 고려대를 나오신 분이라 그런지 균형 있게 잘 봐줬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1심 판결을 돈봉투에 관해서는 뭐 일부 유죄를 해서 그게 제가 다투고 있지만은 정리를 잘해줘서 아마 항소심 이제 각 재판부가 이 허경무 재판장 1심 판결문을 다 참고를 했고 그렇겠죠. 부정할 수가 없게 써놨거든요. 이제 또 너무 완벽하게 써놨어요. 허종식 의원 등의 또 변호인 측에서는 그 판결문을 또 이렇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고 또 제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LKB 이화영 변호사님이 제 주심 변호사를 맡았는데 그분이 같이 또 선임을 했어요. 항소심에. 그래야 이 증거가 서로 공유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심도 깊은 변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성만, 윤관석, 허종식 이런 분들이 1심 판결 때는 변호사들도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좀 제기가 강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증인 신청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투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안 해주잖아요. 권리의 낮잠 자는 자는 네.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다투질 않았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쪼개기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유죄고로 하나는 이제 소위 박용수 이정근으로부터 3천만 원씩 두 번 6천만 원을 받은 사실. 네. 받는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돈 봉투 나눠줬다는 게 지금 검찰 주장 아닙니까? 네. 이거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제 나눠준 사실을 아마 기소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유수준을 안 다퉈가지고 그 대법까지 확정이 돼버렸죠. 확정이 돼버렸죠. 네. 세 분들은 다 1심에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죄로 받겠단 말이에요. 근데 논리는 똑같아요. 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위법 수집 증거 문제인데 어떤 부분의 위법 수집 증거인가요, 이게? 이 사건의 단초가 2022년 네. 9월 30일 날 이정근이라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죄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되기 전부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수사가 되면서. 네. 그게 뭐냐.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와 돈 거래를 하면서 그로부터 10억 원의 돈을 알선수재 혐의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권 인허가 청탁을 해주고 내가 그렇죠. 뭐 해준다는 그 대가성이 있는 돈인 그렇죠.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거론된 사람이 노영민 비서실장, 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네. 그다음에 뭐 식약청장 뭐부터 시작해서 뭐 송영길 대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그때 언론이 추측 보도로 이 10억 알선 수재된 돈이 정치권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을까 막 추측점 기사들이 막 많이 나왔죠. 남발했죠. 네. 이정근 부총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주변에 잘 아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끌어들여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다.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영민 그 비서실장을 만나고 나면 사진을 딱 찍어서 네. 박우식한테 바로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판결문에 나와요. 그런 네. 내용들이 있고 박우식한테 뭐 루이비통을 사달라 그래서 명품 가방도 받아 쓰고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뿌리 거기서 그 사건의 단초가 돼서 그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 대표였으니까 사무부총장 때부터 서초 지역신문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둘이 막 다투고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니 내일 모레 국회의원 거기 서초에 출마하실 분이 왜 이런 거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나한테 변명하기를 박우식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썼대요. 그리고 다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리고 네. 일부를 변제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변제 중인데 그러면 빨리 변제해서 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너무 이자를 많이 달라 그래서 변제 액수에 서로 의견 차이가 나니까 그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추심을 세게 하니까 뭐 협박죄로 고발했는지 뭔지 자기들끼리 이제 이게 고소 고발로 전환이 된 겁니다. 네. 민사상 채권 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중에 민사하다가 이제 형사로 간 거죠. 형사 사건이 돼가지고 그게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당연히 그러면 고소를 했으면 그게 배정이 됐어야 될 텐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네. 소위 그 유명한 김영철이란 네. 장시호와 뭐 태블릿 PC 논란이 했던 이 양반이 그걸 인지를 수사한 거죠, 일종. 그러니까 진정서가 들어온 걸 갖다가 그렇죠. 그걸 인지 수사를 한 그 거죠. 부분을 보고 이게 민주당 조직 사무부총장을 했고 그렇죠. 하니까 뭐가 있겠구나. 네. 고소 고발이니까 바로 인지 수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그거를 자기들이 배당을 받은 거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배당 절차도 정치로 그때부터 기획 수사가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걸 왜 형사부에 배당 안 시키고 그 특수 2부에 배당을 시키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이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사가 된 게 이제 구속된 게 2022년 9월 30일이니까 이제 10월 4, 5, 6, 7, 8 계속 검찰에 이제 10일 이내에 뭐 연장해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되니까 구속 사건이라 집중 그 소환 조사를 했더라고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어보니. 그래서 이정근이를 이제 기소를 하면서 핸드폰 숨겨놓고 내놔라. 네. 그 발각이 돼버린 거죠, 지금. 계속 그 전까지는 핸드폰 색이 없다. 설해마을 뒤에 올라가서 돌로 다 깨가지고 버렸다고 울면서 했던 친구가 2022년 10월 7일 밤 10시에 진술이 확 바뀌어요. 네. 제출하겠다. 네. 그 바뀐 경위가 피신 수사에 안 나와요. 그 영상도 없어 그때. 네. 그 중요한 순간에 영상 녹화가 없어졌어요. 판결문에서는 조금 등장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왜 안 내놓냐도 안 내놓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제 플리바기닝이나 협박이 들어갔을 걸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최수환이라는 자한테 그걸 맡겨놨다. 김수환. 예. 김수환이라는 자한테. 이 양반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때도 아마 수사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갖다 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정근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버리고. 네. 이정근도 없는 상태에서 이정근이 맡겨놓은 김수환이라는 자로부터 핸드폰 3개를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세대를 받았고 다 털어버린 거죠. 네, 다 털은 거죠. 원래는 관련 있는 정보만 털어야 되거든요. 저기 보면 이제 보통 압수수색 영장 뒷부분에 그 압수수색지 뭐 주의사항처럼 이제 판사가 붙여놓는 거거든요. 모든 압수수색 영장이 저게 뒤에 이제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만 그 복제하고 나머지는 버려라, 무관한 정보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 그러니까 압수하고 그 나머지 목록에서 필요 없는 정보는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제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압수수색이 이제 원칙이잖아요. 모든 영장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임의 제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넣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관련 없는 정보까지 넣었다가 지금 사용했다는 게 지금 이 사건의 이제 위법 수집 증거다. 그래서 무죄가 난 거죠. 네. 2가지입니다. 임의 제출의 임의성이 의심되고, 임의성. 네. 임의 제출했다 할지라도 해당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돼서 갖다 쓰고 거기에 관련 없는 것은 분리 폐기, 환부 조치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꽃감처럼 담아놨다가 별건에 썼느냐라는 거죠. 즉 임의성의 문제점, 대상, 범위의 문제점. 이 2가지를 가지고 영장주의를 침해한 거다, 위법 수립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인정하면 이게 영장주의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JTBC에다 먼저 이게 보도가 흘려가지고 JTBC 보도가 먼저 나잖아요. 돈봉투의 그 녹음 파일 보도가. 근데 이 녹음 파일 보도가 되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때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누가 이거 했느냐, 기자한테 흘렸느냐, 고발장도 제출하고 그랬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임의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JTBC가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때 이것을 총괄했던 게 신모 PD였어요. 네. 그 PD가 제 사건, 이정근 녹취록 이거 한 것도 이 PD가, 동일 PD가 이것을 총괄했다고 합니다. JTBC에서. JTBC가 단독 보도했잖아요, 이 녹음 파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때 공교롭게 JTBC가 태블릿 PC 때도 그러더니 그 같은 PD가 동일하게 녹취록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공교롭게 2023년 4월 12일 날 이정근 씨 10억 알선수재 1심 선고 판결이 납니다.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JTBC가 녹취록 보도가 돼요. 선고 판결이 나는 날. 그 보도하면서 같이 된다니까. 그리고 동시에 윤관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내구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이 3가지가 4월 12일 날 동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상호간에 기획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죠. 의심이 되는 거죠. 보도 나가는 걸 딱 해서 스타트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4월 12일 날 이정근의 알선수재죄 1심 실형이 4년 6개월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검사가 이정근을 3년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 10억 넘게 받은데 3년밖에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윤관석 돈봉투 이 사건 그거 가지고 2천만 원 그거 나눠줬다고 5년 구형했어요. 저는 얼마 구형했는지 알아요? 저는 9년 구형을 했다니. 그 실제 나온 건 징역 2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검찰 구형이 윤관석 5년, 송영길 9년을 구형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물며 그보다 훨씬 중한 알선수재죄. 그것도 10억. 이걸 3년 구형했다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재판장이 1심 재판장이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왜냐하면 무죄를 주장했거든 이정근이가. 죄를 다 인정하고 승복하면 뭐 양형 참작 사유로 감형 구형을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심에서 계속 무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 구형을 해? 그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1년 6개월을 보태가지고 4년 6개월 실형을 한 거죠. 그건 굉장히 판사가 구형량보다 더 올려서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모든 언론이 플리바기닝 의혹이라고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그 사건이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제가 프랑스 건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채널 A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 네. 파리까지 와서. 네. 아니, 파리 특파원한테 긴급 지시가 내려갔겠죠. 빨리 송영길 네. 멘트를 받아라. 네. 그래서 와서 내가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카메라 대고 막 그래서 안 하겠다는 까지 다 찍고 있어서 모양새가 네. 영 아니어서 그래 그럼 간단히 인터뷰 하겠다고 이제 학교 앞에서 서서 인터뷰를 했는데 채널 A 기자가 아니 4년 6개월 이정근 실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던 분의 알선수재죄니까 네. 상당히 죄송스럽다 국민한테 네.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일탈 행위지 그렇죠. 나나 우리하고 네.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사실이 그랬고요. 네. 그리고 나서 돈봉투권을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잘 갑자기 이제 네. 뉴스 나온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채널 A가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송영길이 이건 이정근의 개인 일탈행위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 편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건 좀 국내에서는 뭘 모르니까 그거 보고 뭐 야당은 뭐 난리치고 송영길을 비겁하게 꼬리 자르기 한다. 뭐 언론도 그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다 나를 네. 무책임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 무죄 기사가 나온 다음에 여러 언론들의 보도가 됐는데 그 허정식 의원 등등 3명 무죄 나왔을 때 위법 수집이냐 증거가 불법 수집돼서 무죄라는 거지 그러면 돈봉투 왔다 갔다 한 건 있었다는 얘기냐 네. 뭐 이런 댓글들이 꽤 달렸는데 이 실체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니 돈이 간 건 사실이죠. 돈이 어디까지 사실이냐.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일이지만 이제 네, 밝혀진 네. 게 뭐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5천만 원 그중에 가장 큰 게 5천만 원이라는 거를 김영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단국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주유소를 운영해가지고 현금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후원하시던 분이에요. 마음이 또 그 우리 정평이 낫기로 네. 어떤 마음씨 좋고 많이 후원해준 사람은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녹취록을 보면 이정근과 강대구 간의 녹취록을 보면 지금 송영길 당대표 선거하는데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돈 나올 때가 어디냐. 그러니까 강대구가 돈 나올 때는 김영권이밖에 더 있어. 그래서 김영권이한테 돈 주라 그러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리고 김영권이라는 분이 그 서초갑에서 원래 전 민주당 네. 전 무슨 개혁신당인가 그때부터 개혁당에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 동네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정근의 선배야 지역위원장이. 이정근이 출마할 때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저보다 먼저 둘이 잘 알던 분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정근과 강내구 등이 김영권한테 돈 좀 내놔라 지금 선거 막판인데.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갖다 줬다는 건데 제 보좌관 출신 박용수한테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영권의 진술 조서를 보니까 검사가 물었지 왜 이정근 강대구한테 주지 박용수한테 줬느냐. 여기다 주면은 중간에 주머니로 들어갈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박용수한테 갖다 줬다는 거고 박용수는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한테 추궁을 받은 거지. 너 이거 받았으면 왜 송영길한테 보고를 안 했어. 그러니까 박용수는 아니 강내구 이정근이 뻔히 알고 있고 잠시 맡겨놓은 건데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그때는 선거가 워낙 바빴죠. 바로 선거가 5월 2일 날 선거인데 그렇죠. 이때가 4월 27일, 28일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일정이 제가 30분 단위로 인터뷰하고 뛰고 있을 때라 그럴 겨를이 없었다라고 이제 박용수에서 송영길 대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실제로 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온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2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도 6개월인데 일반 공직선거는 다 끝난 일이고 누가 고소 고발한 것도 아닌데 이건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한 것 자체가 우리는 별건 수사 위수중으로 무죄가 됐다는 거고 돈이 간 건 사실입니다. 거기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의원들 20명에 300만 원씩 배포된 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허정식 의원들은 그렇죠. 허정식 의원도 이 판결에서 그거는 예. 부족하다.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본인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제. 그러니까 돈이 온 것은 김영권이가 5천만 원을 제 보좌관 박용수한테 전달한 건 사실이고. 그건 이미 다 인정했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정근이 요청해서 윤관석한테 전달된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네. 다 사실인데 그러더라도 이 돈봉투 사건 자체의 수사가 별도 영장 발부 없이 불법적인 절차로
된 거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건 수사를 해야지 왜 옮겨와 가지고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고 거기서 나온 증거를 갖고 이 수사를 하게 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 조건에서 저는 실체법적으로도 무죄라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이제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죠. 내 선거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박용수가 나한테 보고한 사실도 없고. 네. 아니 제가 그때 홍영표 의원씨한테 제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무슨 돈을 배포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때 코로나 시기라 돈을 배포하고 이런 어디 잠실체육관에서 모이는 전당대회면 뭐 돈을 나눠주는 의미라도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버스도 오지도 않고 그때는 다 인터넷으로 투표를 했고 4월 27일 날 이미 대의원들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무슨 돈을 뭐냐고. 그 아까 이제 그 윤관석 의원한테까지 이제 갔고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검찰은 뭐 얼마씩 줬다고 의원들 찍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가 났고 법원은 그 실체 관계를 따지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위법 수집 증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 걸 갖고 봤는데 도저히 그거 갖고는 돈을 주고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법원 판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 관계는 지금 그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부분은 미궁에 빠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다수는 나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성만 같은 경우도 저한테 300만 원 후원을 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 돈 내고 뛰었던 사람들이 무슨 왜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렇긴 해요. 의원급들이나 된 분들이 뭐 자기 돈 내서 할 판인데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그 몇백만 원 한 1,200씩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제 당대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를 돕던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났을 때 바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나 의원들에게도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탈당한다. 그때 뭐 국회의원도 아니었으니까 사표 낼 수도 없고 일단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당을 탈당해서 당에 노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법률적으로 내가 무죄니까 내가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게 그대로 3년째 유지되고 있는 거고 저는 왜 그럼 무죄라고 주장했는가? 이 사건을 그때 뉴스를 보고 알았으니까 저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이게 제가 사전에 모의를 했다면 그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 중에 이 돈 봉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정근, 윤관석, 강계구가 서로 대화하면서 야 저쪽 홍영표 쪽에도 돈을 뿌린다 그러더라.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거 아니냐라고 그들에서 제안이 나옵니다. 뭐 돈을 갖다 준 김영건이도 지금 총알 써야 될 때가 아니야? 자기들이 이야기해. 아, 송영길 후보가 뭐 좀 특별한 조치를 해라 그러더라. 뭐 지시를 했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면. 그런 게 일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내 목소리도 하나도 없고. 나중에 내 목소리 등결을 없냐고 계속 재판장에 물어보니까 검사가 마지못해 내놨는데 그걸 틀어보니까 내가 그건 당대표 된 이유인데요. 제가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절대 돈 드는 선거, 돈 드는 조직 활동에서는 안 된다. 이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꾸로. 근데 그 녹음 파일이 3만 개라고 어떻게 해서 3만 개가 됐냐 봤더니 이정근 부총장 전화가 다 자동 녹음 앱이 설치가 돼가지고 다 모든 전화가 지금 다 녹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3만 개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화 통화가 없었던 모양이죠. 전화 통화 많이 했죠 수시로. 근데 직접 녹음된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그 녹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주로 저는 이제 텔레그램 통화를 하고 통화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지. 나는 얘 이 정도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 그 정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나한테 이제 이정근이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적으로 보고 내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보고한 게 범죄 구성 요건에 아무런 그렇죠. 성립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뭐 도둑질하고 나서 사후 보고 있다고 보고받은 사람이 공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정근 조직부총장 어떤 사람입니까?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 이렇게 보면 가까이 있으면 사고 칠 사람 같은데. 뭐 제가 저의 잘못이죠. 뭐. 제 부덕에 쏘치고 어찌됐건 저로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친문 핵심도 아니고 조직도 계보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그냥 저를 도와준 사람이 고마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뭘 찬밥 더운밥 가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외롭게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아까 그 파생 사건들이 다 그 아까 알선수재에서 파생된 사건들인데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면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시작된 문제니까 이제 대표님 사건부터 좀 들어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약간 하나는 돈봉투,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근데 돈봉투 사건 1심에서 무죄. 그리고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 정치자금법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돈봉투 사건은 이제 위법 수집 증거들로 인해서 무죄가 났다 얘기했는데 정치자금법 사건은 왜 유죄가 났습니까? 이제 실체법적으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가 이 당대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사실상 송영길의 정치 조직으로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즉 먹사연 그 공익법인의 본래 정관의 목적을 벗어나서 특정 개인 송영길의 선거운동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먹사연의 그 당시에 들어간 후원금은 네. 송영길의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된다. 따라서 송영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 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네. 이 돈을 받아 썼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게 이제 실체적인 판결이고 절차법적으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나 이것도 네. 변호사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변호사는 주장하지만 1심 판사가 보기에 네. 이게 4월 말쯤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그때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았기 때문에 초기에 위법 수입 증거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 네.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죄 그러니까 판결한 겁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이제 그 싱크탱크라고 있는데 네. 검찰은 이걸 송영길을 지원하는 외곽 지원 조직이다 이렇게 봐서 거기서 받은 후원금을 송영길의 정치자금으로 봐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 주장은 여기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싱크탱크다. 그리고 여기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거기서 쓰는 거지 나한테 지원되는 게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저도 후원금을 내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 최근에도 제가 100만 원 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보통 연구소가 네. 선거 때 선거용으로 잠깐 만들어졌다가 떴다방처럼 선거 끝나면 해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한 15년 됐다고 15년. 15년 유지됐고요. 만약 이거를 문제 삼으면 윤석열의 싱크탱크 공정과 개혁 포럼, 이 김영기 교수를 해가지고 딱 만들고 안철수 싱크탱크 미래발전 포럼, 정치 네트워크 내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유석준이를 해서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그다음에 뭐 이번에 논란이 된 오세훈 시장 싱크탱크도 그 김한정 씨, 그다음에 이게 무슨 공생과 뭐 상생학교 뭐 있잖아요. 다 이게 유사한 것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 핵심은 이것도 위법 수집 증거로 이렇게 봐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위법 수집 증거와 그 다음에 단절돼서 새로운 영장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아니다. 그것도 위법 수집 증거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라든가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판부에 또 검사한테 질문을 했던 것은 이정근의 알선 수재죄 사건과 관련돼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이게 위법 수집 증거로 다 됐는데 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소위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이 위법 수입된 건 녹취록 이것이 없었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사한테 물어봤던 것은 1심 판사가 말한 대로 위수중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다 빼고 오염되지 않는 증거, 즉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할 만한 근거가 된 증거 있으면 제출해봐라. 못하고 있다고. 그거 없으면 영장 발부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위법 수집 증거에 의거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를 대봐라. 그렇죠.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판례가 위법 수집된 증거의 터잡은 2차 정보도 다 무죄라는 게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일관된 거잖아요. 이 대법원 2022년 판결. 위법한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라 알게 된 사정을 토대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다 압수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게 일관된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죠. 이게 독수의 과실 이론이란 겁니다. 독이 든 나무에 달린
과일도 독이 든 과일이기 네. 때문에 증언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즉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위수적 증거에 터잡아서 발부된 영장을 발부됐다는 이유로 희석된다면 이것은 도돌이표 논리고 자기 그렇죠. 모순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염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로 네. 증거능력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백보를 양보해서 먹사인 압수수색 영장이 정당하다고 하자. 네. 하더라도 이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 사실은 돈봉투 사건이에요. 아까 새로운 영장이지만 새로운 영장이 아니고 파생된 최초 영장이 최초 네, 영장이에요. 네. 이전근에 그는 영장 없이 그냥 이미 제출하고 네, 갖다 네, 쓴 거고, 네. 소위 말하는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 저와 관련돼서는 최초 영장이 이 먹사연 4월 말에 먹사연 압수수색 영장인데 내가 프랑스 귀국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 영장 피의 사실이 돈봉투 사건이라니까. 네. 먹사연 사건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아니, 둘 다 이 형식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네. 이 먹사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정당법 위반이 더 앞에 들어간 거죠. 정당법 네. 50조 1항. 네. 즉 정당 내부 선거에 금품 수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정당법 50조 1항이 주된 공소 사실인데 이에 기초해서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먹사연을 다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가? 네. 이것도 영장 범위를 일탈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따라서 이중에 위법 수입 증거다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보도했던 게 이제 디넷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때 네.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휴대폰을 통째로 저장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게 이제 디넷망인데 그 디넷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자기가 저건 작년에 이제 저희가 보도한 거거든요. 네.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게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수색하면 예를 들면 통째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저하고 어떤 단체방에서 카톡 단체방에서 나눴던 다른 사람들이 대화까지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뭐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영장 없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휴대전화를 통째로 압수수색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갖고 하거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몰래 통째로 그냥 집어 넣어버린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번 기사를 한번 봐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아까 말했던 통째로 넣었다가 몰래 넣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건의 재판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수사에 활용하고 재판에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판결문 분석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하셨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를 수사하면서 그 휴대폰을 갖다가 이미 제출받은 세 대의 휴대폰을 통째로 넣어놨다가 거기서 나온 증거를 이용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이제 저기 보시면 저거는 제가 압수수색 당했던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을 하면 포렌식을 하잖아요. 포렌식을 하고 정보를 갖다가 필요한 범위에서 우리가 이건 압수수색한다 하면서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는 폐기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삭제 폐기했다 반환 확인서를 줍니다. 네. 그럼 나머지 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너 돌려줘. 없앴다. 폐기했다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사인을 했어요. 저렇게 사인을 했는데 지금 저 화면상 왼쪽으로 보시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 위에 제목 보시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라는 거는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거든요. 그래 놓고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삭제 폐기할 것을 주의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삭제 폐기한다라고 주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쇼를 한 거죠. 앞에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압수할 건 압수하고 압수하지 않는 거는 삭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문자 보시면 이제 주의 내용이라고 아래 칸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이제 빨간 상자로 된 것처럼 저기 보시면 정보 저장 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포렌식에서 선별한 복제 파일 모두를 업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기다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견 이걸 보면
처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서가 저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줬잖아요. 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사인을 하게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줘요. 네.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 목록이 없는 전자정보를 저기 보면 삭제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주라. 이제 끝났으니까 주라. 그랬는데 모두를 갖다 이미징해서 업무 관리 등록 시스템에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2시간 정도 걸리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까지 포렌식 했는데 왜 휴대폰을 또 통째로 넣는다는 거야. 난 동의 못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의견 진술서를 저기다 쓴 거예요. 저 보시면 휴대폰을 갖다가 저기다 이미징 띄워버려요, 전체를. 전체, 그러니까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대검에 보내버리는 거, 디넷망으로. 예. 그래서 저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그 당시에 찍어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거, 그래서,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저게 디넷망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출받은 걸 전부 다 저렇게 디넷망에 저는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어요. 저기 보면 똑같아요. 이게 이제 판결문에, 노웅래 의원의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주의라는 제목의 주의서. 왼쪽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목이. 그러면서 목록에 그 밑에 제가 빨간 줄 그어놨는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삭제 폐기할 것을 주의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왼쪽 보면 저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왼쪽 문서에. 그것처럼 정보 저장 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판별해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이게 노웅래 의원 판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제가 했던 것처럼 저기다 체크가 돼 있는 거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예. 저게 누구 거냐면, 아까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박원식의 부인이죠. 조모 씨의 그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저기다 다 넣었다가 저기서 증거를 뺐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저런 이미 제출을 했지만 똑같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아까 그 금방 노웅래 의원 그림 제가 다 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렇게 해서 전체 정보를 갖다가 디넷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며칠 뒤에 8월 31일이에요. 며칠 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조땡땡, 아까 얘기했던 그 사채업자 박 씨의 부인이죠. 그 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미 제출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 받는 확인서를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휴대폰 전체 정보를 갖다가 디넷에 넣다는 거죠. 절차가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이제 대표님도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거를 이제 몰랐을 텐데, 똑같은, 그 전에 이제 이정근 부총장이 어떻게 수사받는지를 못 봤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았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미 제출 전에 휴대폰 전체 정보를 디넷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입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노웅래 의원 판결문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디넷 문제 제기할 때 그 대표님 판결은 올해 1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없었던 상황인데, 저희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변호사분이 계속해서 디넷 문제를 일관되게 이제 그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1심에서부터. 예. 근데 맥을 잘 짚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뉴스버스 보도를 좀 참고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1심 판결에서 디넷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이걸 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디넷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는 이정근의 그 휴대폰 통째 정보를 서로가 유관한 정보로 봤기 때문에 통째 압수했을 뿐이지 그거를 디넷에 넣었다가 나중에 선별한 게 아니다, 꺼내온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금방 보셨던 것처럼 이미 제출 받기 전에 무조건 디넷에 넣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받을 때 보면 휴대폰 전체 정보를 자기들 컴퓨터에 넣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쌓이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넣었다가 거기서 이거를 다시 뛰어갖고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 측 논리에 이제 그 귀를 기울였던 것 같은데 실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다. 디넷의 활용한 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전부 이미지 파일을 놔둔 게 법정에서 원본과 동일성 재현이나 검증하는 데 필요해서 한 것이지 목적 외에 열람은 엄격히 통제되니까 별건 수사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네. 하나씩 전자정보를 압수를 하면 오른쪽에 막 그 숫자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해시 값이거든요. 저 해시 값이 디지털 주문 같은 거예요. 그 정보 하나마다 이렇게 저 해시 값이 들어가는데 저걸로 인해서 동일성, 원본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전체가 있어야만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논리로 이제 얘기하는데. 해시값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런 위법 수집 증거 기저에는 이런 뒷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2심 상황,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심은? 1월 14일 날 최종 그 변론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먹사연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아마 변론 종결하고 구형 최후 변론하고 나서 아마 선고 기일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예. 전망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2심에서도 제기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한 거죠. 하나, 실체법적으로는 이 먹사연은 선거를 위한 일시적 조직이 아니라 15년 유지되는 조직이고 다 정책 활동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조직이다. 이것을 불법화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앞으로 검찰이 언제든지 정치권에 대한 선별적인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뭐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법인격 부인은 아주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사연이라는 존재가 실체가 없이 그냥 껍데기라는 건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검사들의 주장이 이상한 게 당대표 선거 때 그랬다는 건데 실제 기소된 거는 당대표 선거가 된 이후에 후원된 것도 다 기소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 모순이고. 실체법적으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절차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이중의 위수중이다.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에 터잡아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그것도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먹사연 후원금 한 2년에 걸쳐 들어온 고액 후원금 7억 3천만 원이 이 불법 정치자금이다. 그래서 저를 이제 기소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추징이 안 됐잖아요. 보통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그걸 다시 토해내서 추징을 하거든요. 다. 안 했어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왜 추징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사연에 들어온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사연의 유지 활동비로 쓴 건데 그 먹사연에 있는 소속 구성원들이 먹사연 본래의 정관에 벗어나서 송영길 당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다.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화법 위반이다. 이것은 너무 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약. 그 먹사연이 송영길의 어떤 그러니까 선거 활동을 돕는 외곽 조직 이런 건 아닌 거를 검찰도 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랬다는 거죠. 선거 기간 동안에 거기 구성원들이 제 당대표 선거운동에 참여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 당대표 선거가 있으면 각 지지하는 의원들 사무실에서도 보좌관, 비서관을 다 파견시키는 거잖아요. 먹사연도 그걸 파견을 한 거라고 봐야지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합동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검찰이 그 불법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저는 별건 수사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고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별건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못하게 금지가 돼 있잖아요. 198조에. 근데 그런 어떤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수사를 했던 전개시켰던 그 정치적 배경이랄까요? 그건 무조건 총선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과 이재명 민주당의 전 현직 대표를 다 기소해서 민주당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총선 전부터 시계가 거꾸로 가보면 돈봉투 그 녹음 파일이 까진 게 아까 2023년 4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전 이상부터 시작한 거죠. 시작을 딱 총선에 맞춰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7월 달에 제가 윤석열을 고발을 합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죄로. 왜냐하면
2023년 7월 20일경인가 최은순 씨가 그 통장 잔고 위조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나면서 법정 구속이 됩니다. 잘 됐다. 지금까지 자기 장모가 10원 한 장 남한테 손에 끼친 적 없다라고 말을 했고, 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으로 뭐 23억을 번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가 뭐 손해 보고 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다, 어디 뭐 국토부로도 협박을 받았다,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허위사실 아니냐. 그러면 동등하게 같이 똑같은 후보인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기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니는 기소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공개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분위기가 아주 엄할 때라서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내가 싸우니까 아마 그때 언론사가 엄청나게 와서 생중계를 했다고요. 그걸 당연히 김건희, 윤석열도 봤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호통을 쳤다. 왜 송영길이 저거 하나 못 집어넣냐. 바로 제가 기자회견을 7월 25일 날 했는데, 2023년. 네. 바로 이틀 뒤인 7월 27일 날 여수 상공회소를 비롯한 10군데를 버스 2대, 미니버스 2대가 내려가서 수사관들이 내려가지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그 윤석열 보여주기 그렇죠. 압수수색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우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먹사연 거를 기소하면서 거기다 플러스로 먹사연 후원금 중 4천만 원이 여수 상공에서 소각장 확장 사와 관련된 민원이므로 이게 제3자 뇌물죄다 뇌물이 이렇게 된다. 기소한 거죠. 근데 이것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남은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정치자금법 7억 3천만 원. 네, 이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전망도 아까 하신다면 이제 상당히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축구 그룹에 대한 사건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현직 의원들도 관련돼 있는 돈봉투 사건이나 노웅래 의원 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지원 사격을 해주면 될 텐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좀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완전 우리는 군번 없는 병사들입니다. 뭐 HIV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초기 때는 이해를 한다 이거죠. 돈봉투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는 당에 부담이 될까봐 뭐 언급 안 하고 그냥 모른 채 네가 알아서 살아와라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아니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완전히 무슨 투명 인간이잖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그 왜 그럴까요? 그 흔한 그 부대변인 성명이 하나 없잖아. 그러게요. 아니 저는 이제 그 3명 그 허정식 의원하고 이렇게 무죄 나왔을 때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뭐 이렇게 같이 기자회견도 해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반 대변인 성명도 없어요. 지금 더구나 허정식 의원은 현직 재선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 소속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고 뭐 어떻겠어요. 뭐 놔둬야죠 뭐. 네. 제가 무죄가 나서 복귀해서 다 풀어내야죠. 네. 당에 상당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 언론도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조작 기소 얘기를 하면 저는 아까 이제 저도 압수수색을 받고 이거 보시면 압수수색 받고 수사 받고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하니까 기소를 못 했어요. 기소를 못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제가 수사받은 거는 이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비리를 은폐했다. 이 의혹을 제기를 해서 이제 그게 뭐 여론 조작이니 해서 수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저희하고 경향신문 뉴스타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뉴스타파만 기소가 돼 있어요. 내 보좌관 출신 김우철 전문위원도 엄청 고생했어요. 네. 거기도 기소를 안 했죠. 못했죠. 못했죠. 근데 이게 조작 사건이거든요.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비리를 봐줬다는 거는 그 뒤에 대장동 사건을 2011년인가 중수부에서 하고 부산저축은행 때 수사하고 2014년에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잖아요. 그 수사했던 검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이 봐준 거 맞다라고 그래요.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이죠. 아니, 대장동 사건 시드 머니가 조우영이가 그 리베이트 10억 3천만 원을 받고 몇 억인가 그를 뭐 그때 강길 뭐 누굽니까? 누구한테 최초에 대출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형 사건이.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지금 이제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아까 경향신문이나 저희는 이제 기소를 못했지만 조작 기소거든요. 윤석열이가 자기가
덮었어야 할 비리를 언론한테 억울하게 갖다 누명을 씌워버린 거잖아요. 프레임을 그렇게 전환시킨 거잖아요. 김기현 그때 국민의힘 대표는 무슨 뭐 사형에 처해야 될 무슨 국기문란 행위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죠. 그래가지고 뭐 수사팀 검사들이 열 몇 명이 동원되고 특별 수사팀이 만들어졌어. 저는 그거야말로 지금 이 법무부도 감찰을 좀 시켜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놈들이야. 저도 좀 서운해요. 저것도 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놈이 나를 엄청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발을 제가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서 2년 이상 강남경찰서에 수사해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놨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무슨 명예훼손 날리고 이번에 최재형 목사님도 이철규 무슨 명예훼손했다고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들 쪽은 조그만 뭐 한번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진짜 해도 너무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이제 그런 어떤 윤석열 정권의 어떤 특정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그룹에 대한 어떤 사건만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 전반적으로 조작 기소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우리 이진동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도 그러고 또 일반인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부당하게 기소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한수원도 그러고 지금 일단 산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때 원전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들, 그다음에 무슨 우리 쪽 뭐 감사들 법인에 아무튼 이 소위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됐던 사안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들, 서욱 장관, 서훈 뭐 국정원장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특정 사건만 딱 한정돼서 하는 게 너무 좀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이렇게 거의 다 이게 조작 기소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 민주당이 이제 조금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복귀를 해야지. 이제 빨리 이걸 털어내셔야죠. 검찰 쿠데타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이제 필연적 결과가 사실 검찰 폐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적 기획 사건도 겪었고, 정치인이지만 또 법률가이기도 한데, 이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앞으로 지금 좀 잠복돼 있는데, 결국은 한바탕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문제는 좀 봅시다 상황이. 저는 일관되게 지금 현재 이 검찰은 보안 수사권을 요구할 도덕적 명분이 완전히 상실된 거의 검찰 범죄 집단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체돼서 어떻게 정쟁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 근절법, 이게 지금 국회 통과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난 좀 이상하던데 이게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저는 전폭 찬성이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완전히 고의와 악의적으로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5배까지 넣을 수 있다. 이것은 다 난 도입에 찬성하고 저도 추진했던 건 사안인데요.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적치 명예훼손죄를 왜 유지했느냐, 친고죄로 전환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가 맞겠다 말씀했는데 그게 이번에 들어간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좋은데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에 대한 범위는 좀 뚜렷하게 설정이 됐나요? 이게 이제 손해를 가하려도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란 고의성 입증, 단순한 실수라는 게 아니어야 되고 현행 우리 형법에서도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게 공익 목적이고 그것을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다 조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하면 우리가 좀 크로스 체크를 잘 못해서 한쪽의 정보만 듣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대한 고의가 아니면 단순한 과실로 그걸 체크 못했으면 다 무죄가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최대한 이제 보장하는 게 그런 방안인데 거기에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목적이라는 고의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나는 이건 이제 판례 속에서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례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판례가 좀 쌓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범위들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우려하는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우려되는 게 그 봉쇄 소송에 노출될 작은 언론사들은 봉쇄 그렇습니다. 소송에 그렇습니다. 노출되면 이게 굉장히 언론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양면성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사실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삭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나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말씀한 것도 백업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어느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자리를 위해서 아니라 뭐 이의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좀 쓴소리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맥락이 비슷한가요? 저는 이제 제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내가 야당이 됐을 때도 이 주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뭐 또 야당은 내가 여당이 되더라도 이 주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봐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칼을 잡았을 때만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다가 야당이 되면 그러자 또 그러니까 나는 그 양면성을 항상 보면서 여야가 내가 야당이 되더라도 수인 가능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생중계 됐는데, 그런 어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국정 운영의 속살들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 지형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국민들이 좀 국민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되잖아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같이 보고를 받는 기분이고 몇십만 명의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아, 국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저렇게 많은 조직이 있었어? 저기 왜 국민 세금으로 유지돼야 할 조직인가? 저 조직에 하는 일이 뭔가?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소중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 그렇죠. 뭐 망신주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망신 안 나오도록 열심히 준비해야죠. 실력 없는 공무원들은 거의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적대적 두 국가론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정동영 의원과는 다른 이제 어떤 특수한 관계 이런 중심의 어떤 그 설정 그런 얘기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대표님이 구상하는 그런 어떤 남북 관계 그 새로운 틀 뭐 얼개라고 하면 뭐 구상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고민이죠. 사실 2023년 12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동족이란 말을 없애버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란 말을 쓰고 남한이란 말도 안 쓰고 이제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이게 우리는 완전 이혼해서 따로 살자 이제 재산도 분할해 불자. 그래서 영토 조항도 바꿔가지고 우리는 그냥 북쪽에서만 할 테니까 너희들도 헌법 바꿔가지고 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하지 말고 그냥 유전선 이남 쪽으로 해서 서로 딱 재산 분할하고 다시 합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도 좋다 그렇게 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죠.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정동영 장관 약간 견해는 약간씩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의 고민은 북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북한은 적대적 교전 대상국으로서의 국가 대 국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임종석 실장이나 정동영 장관님의 취지는 평화적 두 개 국가로 그래서 나중에 국가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3단계 통일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것도 사실 국가를 전제한 국가연합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 국가로 돼 있죠. 지금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고 우리가 190여 개국이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도 한 140개가 넘는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 원칙은 국제적으로는 국가 관계지만 국내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향해 나가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완전히 이게 국가로 갈 거냐의 그런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서독 같은 경우가 서독이 74년, 75년도에 이민족 이국가론을 제시했습니다. 아예 민족도 사회주의 독일 민족, 자본주의 독일 민족으로 완전히 갈라쓰는 것으로 했는데 브란트라든지 슈미트, 콜 수상이 일관되게
그냥 일민족. 이 국가는 그냥 대외적으로는 국가지만 대내적으로는 특수관계. 현재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통일까지 나간 거잖아요. 네. 저도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헌법 3조를 우리가 개정해서 영토를 축소시키는 걸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공감이 그렇죠. 어렵죠. 네.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이 개입할 그런 근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네. 잘못하면 중국 동북 삼성으로 북한이 편입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 갑자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계기가 뭘까요? 북한 자기 체제 존속에 그런 그렇죠. 성격이 크다 예. 봅니다. 예. 그러지 않겠어요? 원래 북한은 이 유엔 동시 가입도 반대했습니다. 김일성이. 예. 하나의 조선 원칙, 분단의 고착화로 끝까지 반대했는데 1989년도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네. 그러니까 북한도 해체될 그런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국과 대한민국은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정책을 전환시킵니다. 김정일이가. 김일성은 끝까지 하나의 조선 원칙을 했는데. 그래서 유엔 가입을 먼저 신청했어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먼저. 네. 91년도에 동시 가입이 된 것처럼 체제 보장.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할 능력이나 자신감이나 컨텐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저기는 오히려 안쪽으로 자기를 지키는 네. 거. 우리 국가 제일주의.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항상 적화 통일 남침 이런 걸 생각하지만 북한은 그럴 여력도 없고 이미 그거는 사실상 포기된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오히려 이게 방어선을 더 그렇죠. 공고하게 구축하는 쪽으로 지금 갔다 있는 거죠. 이번 내란 사태 때 오히려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설적으로. 네. 북한 겁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차단시키고 오히려 경의선, 동해선 폭파시키고 네. 방벽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방벽을 만든 게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감지하고 만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윤석열에 대해서 좀 미친놈이라 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네.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김정은이 윤석열처럼 미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선 다행인 게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파병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를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구상이 어떠십니까? 뭐 한간에는 세간에는 지금 광주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 개항으로 이렇게 개항해서 보궐선거 출마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저는 뭐 일단은 항소심 판결이 잘 나온 걸 봐야 되니까 그것을 뭐 전제로 해서 다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겠죠. 일단 저로서는 일단 정치로 복귀를 다시 해야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뭐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원래 이제 개항을 그래서 하셨잖아요. 오래 그렇죠,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항을로 돌아가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 안 합니까? 뭐 거의 지역 분위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주로 가는 것보다요, 뭐 개항으로 돌아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도약이라든가. 광주에 보궐선거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거 광역시장. 자치단체로 가기는 제가 인천시장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자, 특검 전국과 이제 지방선거 전국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장을 지낸 5선의 거목 정치인이니까 내년에 웅크린 날개를 펴고 도약하고 또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다음에 이제 새해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진동의 속터뷰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뉴스버스 속터뷰 마지막이니 대표님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진동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뉴스버스 발전을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